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공된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정보의 숲을 헤쳐나가는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꽤 묵직한 자료를 다룰 예정인데요. 바로 델 테크놀로지스의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와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밀도가 높죠.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기술 산업 트렌드나 기업들의 투자 방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임무를 명확히 설정해 보겠습니다. 델의 이번 실적 발표는 뭐랄까 단순한 분기별 재무지표가 아닙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건 전 세계 AI 인프라가 지금 얼마나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부품 부족이나 가격 급등 같은 전례 없는 공급망 혼란 속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성적표와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방대한 자료를 직접 분석하기 어려우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인사이트만 뽑아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단순히 특정 하드웨어 기업이 매출을 얼마나 올렸느냐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술 산업이 자본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AI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적 혁신이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 시장에 어떤 즉각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거든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델의 기록적인 성과와 AI 서버의 폭발적인 수요부터 짚어보죠. 자료에 나타난 숫자들이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이 무려 1,135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죠. 네, 하드웨어 중심의 거대 기업이 19%라는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는 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역시 10.30달러로 27% 상승하면서 회사 역사상 최고의 해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의 동력은 단연 AI 서버 부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연간 AI 서버 주문량이 641억 달러에 달했고요. 4분기에만 341억 달러의 주문이 쏟아졌죠. 4분기 실제 출하량도 95억 달러에 이르고요. 자, 이 수치들을 한번 뜯어봅시다. 분기당 95억 달러어치라는 막대한 물량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하지 못한 대기 물량, 즉 백로그가 430억 달러나 쌓여 있습니다. 이거 파이프라인으로 수요가 계속 밀려들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그 430억 달러라는 거대한 백로그의 내부 구성입니다. 그리고 향후 5분기를 내다보는 파이프라인의 성격이고요. 현재 쌓여있는 백로그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그레이스 블랙웰 식품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 그레이스 블랙웰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바로 그 다음 세대 칩인 베랄 루빈의 존재감입니다. 베랄 루빈은 아직 시장에 제대로 풀리지도 않은 칩이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인 출하 전이라 현재 430억 달러 백로그 목록에는 안 잡힙니다. 하지만 델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5분기 파이프라인에는 이미 확실하게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고객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차세대 기술, 심지어 그 다음 세대 기술까지 미리 선점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거군요.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미래의 컴퓨팅 파워를, 그러니까 입도선매하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구축의 물리적 타임라인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단순히 서버만 사서 꽂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력도 끌어와야 하고 냉각도 해야 하고. 맞습니다. 부지 확보, 전력망 연결, 거대한 냉각 시스템 구축 등에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빅테크 고객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가장 진보된 컴퓨팅 파워를 즉각적으로 채워넣기 위해 미리 베라 루빈 물량을 예약해두는 겁니다. 아,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이는 거군요. 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거대한 자본 지출 사이클이 확고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인프라 구축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네요. 그렇다면 이 막대한 AI 서버를 도대체 누가 사들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보통 AI 투자라고 하면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소수의 빅테크가 주도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 진짜 재미있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델의 AI 서버 고객 기반이 무려 4천 곳을 돌파했어요. 4천 곳이 넘었죠? 게다가 향후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가파른 수요 증가율을 보이는 집단이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아니라 일반 기업 부문입니다. 네.
이제 AI가 테크 자이언트들의 전유물을 넘어 일반 산업계 전반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건데요. 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자사의 내부 사례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2년 전 사내에 코딩 어시스턴트를 도입했는데 작년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기능 사양만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전체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대리 공개한 그 사례가 기업 환경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AI 에이전트가 코드를 짠다는 건 단순한 텍스트 완성이 아니거든요. 기존 코드 베이스를 다 읽어드려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수십만 줄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읽고 의존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죠. 콘텍스트 윈도우가 커지고 추론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매 순간 막대한 연산 자원이 쉴 새 없이 소모되는 겁니다. 단순히 코드를 몇 줄 추천해주는 거랑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건 연산량의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겠군요. 그렇죠. 델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단 하나의 사용 사례만으로도 이 정도의 서버 트래픽이 요구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4,000개가 넘는 다양한 기업들이 금융, 신약 개발, 공급망 최적화 등의 이런 에이전트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기업 시장에서 AI 서버 수요 폭발은 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제야 그 4천이라는 숫자와 기업 부문의 성장세가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자료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모두가 AI 서버에만 혈안이 된 줄 알았는데 전통적인 기존 서버 수요 역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벨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노후된 14세대 서버를 최신 16세대나 17세대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무려 7대1의 통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연비 최악이고 매연 뿜는 낡은 중고차 7대를 폐차하고 아주 날렵한 초고효율 최신형 스포츠카 1대를 들여놓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 스포츠카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무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IT 예산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한정도 있죠. 오후 서버 7대를 1대로 통합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 확보가 아닙니다. 기존 서버 7대를 돌리는 데 들어가던 막대한 전력비, 냉각 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같은 운영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낀 운용 비용을 다시 첨단 AI 서버를 사는 자본 지출로 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통적 서버의 교체 주기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무적 공간을 열어주는 핵심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서버가 낡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AI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 차원이었군요. 흥미롭네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전통적인 X86 기반 공랭식 서버가 과학연산이나 초단타 매매 같은 분야에서 AI용으로 쓰인다는 점이었어요. AI는 무조건 비싼 GPU 액체 냉각 서버만 쓰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모든 AI 워크로드가 수천 개 GPU를 묶어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초단타 매매나 특정 추론 단계에서는 극단적으로 짧은 지원 시간이 핵심입니다. 속도가 생명이라는 거군요. 네. 이럴 땐 거대한 GPU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 CPU 코어 자체에서 빠르게 연산하는 X86 아키텍처가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냉식은 액체 냉각 시스템을 깔려고 데이터 센터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인프라에 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스토리지 부문도 빼놓을 수 없죠. 델의 파워스토어가 8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데이터 축소율이 5대1, 데이터 보호 제품의 중복 제거 및 압축률은 무려 75대1이라고 발표했어요.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이런 아키텍처의 효율성은 단순히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부품 공급 부족과 폭발적인 가격 급등이라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생존 도구인 거죠.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죠. 공급망 혼란과 가격 전략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잖아요. 지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디램 가격은 1기가비트당 2.39달러로 약 5.5배 폭등했고 낸드 역시 기가바이트당 0.20달러로 약 4배나 뛰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몇 달 만에 4배에서 5배씩 뛰었다는 건 하드웨어 제조사에게 엄청난 위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델의 대응이 놀랍습니다. 서버 부문과 PC 부문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했어요. 네, 그게 델의 비즈니스 운영 모델이 가진 탁월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선 서버 부문을 보면 델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견적 유효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했다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전처럼 한 번 낸 견적 가격을 한 달씩 보장해주지 않는 겁니다. 할인 프로모션도 대거 축소하고 원가 상승분을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전가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10일에 전격적인 서버 가격 인상을 단행했죠. 서버 쪽은 그렇게 기민하게 올려서 수익성을 방어했는데 PC 부문의 전략은 솔직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원가가 똑같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PC 시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가격 인상을 지연시켰어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서 4분기 PC 매출을 14%나 성장시켰죠. 시장 평균 성장률 10%를 상회하면서 점유율을 1%포인트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원가가 5배나 올랐는데 제품 가격을 안 올리고 버티면 단기적으로 이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출혈 경쟁 아닙니까? 주주들이 그 단기적인 마진 하락을 그냥 두고 봤을까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전략을 밀어붙였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PC부문 단기 마진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전술적 양보였어요. 전술적 양보요? 네, 경쟁사들이 원가 압박에 흔들리며 가격 정책을 고민할 때 델은 막대한 현금 창출력과 공급망 협상력으로 그 충격을 잠시 흡수한 겁니다. 목표는 장기 비즈니스 기반인 시정 점유율을 확실하게 빼앗아 오는 거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출혈을 무한정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월 6일에 있었던 전격적인 가격 조정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하는 목표 점유율을 달성하자마자 델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만 건의 PC 견적을 일제히 상향 조정해버렸습니다. 수만 개의 딜을 하루 만에 다시 계산해서 바꿨다고요? 네, 기업 내부의 데이터 가시성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극도로 고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위기를 이용해 점유율을 뺏고 적절한 타이밍에 단호하게 가격을 올려 마진을 정상화하는 이 과정이 정말 교과서적입니다.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부문별로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면서도 그 막대한 물류와 견적을 하루 만에 통제해내는 실행력이 진짜 무기였군요. 그렇다면 이 치밀한 전략들이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찍혔을까요? 결과가 아주 화려하죠. 네, 연간 영업현금 흐름이 무려 1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금고로 막대한 현금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델은 이 현금을 움켜쥐고만 있지 않았어요. 무려 75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환원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5,400만 주를 자사주 매입으로 사들였고 배당금도 주당 2.52달러로 20% 인상했습니다. 게다가 이사회는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도 승인했고요. 경영진이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7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그걸 뒷받침하고요. 2027년 가이던스도 짚고 넘어가야죠. 내년도 전체 매출 중간값을 1,400억 달러로 예상했죠. 네, 특히 AI 서버 매출이 올해보다 100% 성장해서 500억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기업의 IT 의사 결정권자이든 아니면 기술 흐름을 쫓는 투자자이든 결론은 분명합니다. 델의 이번 발표는 AI가 더 이상 연구소의 실험 단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완벽하게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죠. 네, 전 세계의 자본 지출 구조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기업들은 부품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기꺼이 돈을 지불하며 이 컴퓨팅 파워 확보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혁신이 하드웨어 대규모 투자를 강제하는 시대가 본격화된 겁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델 내부의 코딩 에이전트라는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연산 자원 수요가 얼마나 폭발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이 7대1 통합이나 75대1 압축으로 효율을 쥐어짜내고 있긴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인프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4,000개가 넘는 기업들, 나아가 전 세계 비즈니스가 베라로빈 같은 차세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가득 채우고 AI 에이전트를 가동하기 시작할 때 과연 지구의 전력망과 현재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이 압도적인 전력 소비와 발열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인프라 확장이 결국 전력이라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날카로운 통찰이 되어 화려한 재무 성과 뒤에 숨겨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다음 단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델이 보여준 이 놀라운 숫자들을 소화하시면서
동시에 AI가 가져올 물리적 인프라 한계와 전력망 문제에 대해 꼭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다음 거대한 기회나 위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항상 지식의 최전선에서 깊은 통찰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대화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략과 호기심에 유용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소스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